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개정판이 새로 출간되었는데요. 최신 유형을 반영해서 문제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36번까지 영주용 종합평가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 아이는 뭐뭐라서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한다. 자, 아이의 성격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우리 아이는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자, 그럼 1번, 2번, 3번, 4번 중에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 뭐라고 할까요? 네, 내성적이라고 합니다. 내성적이라서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한다. 자,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 생각을 밖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하죠. 자, 내성적의 반대는 외향적이 있습니다. 자, 외향적은 자기가 생각하는 걸 밖으로 잘 드러내고 또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먼저 다가가서 인사할 수 있고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활동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밖에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참 좋아하죠. 자, 긍정적이다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의 좋은 점을 먼저 보는 성격을 말하고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성격을 말합니다. 자, 적극적이다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어떤 일들을 찾아서 하는 사람을 적극적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반대말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적극적이다의 반대말은 소극적이다 이야기합니다. 소극적인 것은 누군가 시켜야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죠. 자, 그래서 1번은 이제 성격을 표현하는 어휘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2번 싱크대가 뭐에서 물이 안 내려가요? 자, 뒤에 보시면 물이 안 내려가요 말하고 있어요. 자, 싱크대가 어떨 때 물이 안 내려가요? 네, 막혔을 때 물이 안 내려가죠. 그래서 싱크대가 막히다. 또 여러분 3단계 책에 보시면 뭐 변기가 막히다.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세면대가 막히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히다에다가 이유에 아서 어서 써서 막히다, 막혀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새에서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벽에서 물이 새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비가 왔는데 벽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벽에서 물이 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연말에는 한 해를 돌아보며 회사 동료들이나 가족들과 모여서 이것을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연말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자, 연말. 1년의 끝을 말하죠. 보통 12월을 말합니다. 12월. 연말에는 한 해를 돌아보며 1년을 돌아보면서 회사 동료들이나 가족들과 모여서 모임을 합니다. 어떤 모임을 합니까? 동창회, 반상회, 송년회, 야유회. 자, 1년 마지막에 1년을 잘 살았던 것을 축하하면서 파티를 해요. 그걸 송년회라고 하죠. 올해 수고했어요. 1년 잘 가요 파티하죠. 송년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은 송년회를 한다.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창회는 뭔가요? 동창회. 동창회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모임입니다. 네,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모임을 동창회라고 하고요. 반상회는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뭐 건물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는 걸 말하는데요.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고요. 자, 야유회는 밖으로 나가서 노는 모임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소풍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학교에 다닐 때 가는 것은 소풍. 뭐 회사에서 밖에 나가서 놀아요. 이런 경우에는 야유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송년회가 되겠습니다. 4번, 나는 시간이 있으면 예쁜 풍경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보낸다, 올린다, 검색한다, 구매한다. 뭘까요? 자, 내가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을 어디에? 블로그에 뭐 한다? 올린다라고 하죠. 올린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 핸드폰의 사진을 블로그에 올린다. 이렇게 말하죠. 반대로 뭐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어떤 것을 내 핸드폰으로 받아요. 그건 다운받다, 뭐 다운로드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보낸다. 보내다는 보통 이메일을 보낸다, 이메일을 보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검색하다는 인터넷에서 찾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 정보를 검색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구매한다, 구매하다는 물건을 사다예요. 그래서 사다 또는 뭐 구입하다 의 의미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있으면 예쁜 풍경 사진을 찍어서 어디에? 블로그에 올린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5번부터는 문법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쪽으로 앉으세요. 머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여름이니까 좀 짧다, 잘라주세요. 자, 가의 질문을 보면요. 머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자르다, 잘라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잘라주세요? 어떻게 짧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형용사가 뒤에 동사를 설명해요. 그럴 때 형용사, 동사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다, 짧게 잘라주세요. 자, 우리 식사할 때 맛있다, 드세요, 동사. 자, 맛있다, 드세요. 어떻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말하잖아요. 그래서 형용사, 동사 이렇게 동사 앞에서는 형용사의 다를 지우고 개를 쓰면 됩니다. 자, 반대로 형용사가 명사 앞에 있어요. 그럴 때는 형용사 니은, 명사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쁘다, 꽃, 뭐 짧다, 머리 이렇게 말하면요. 자, 예쁘다 받침 없어요. 예쁜 꽃. 짧다, 짧은 머리 해서 자, 명사 앞에서는 형용사 명사 쓰고요. 동사 앞에서는 형용사 동사 사용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 가볼까요? 자, 어릴 때 어떤 음식을 좋아했어요? 초콜릿과 같은 단 음식을 자주 먹다. 자, 어릴 때 자주 먹었어요. 자주. 초콜릿과 같은 단 음식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자, 어릴 때 어떤 음식을 좋아했어요? 과거에 어떤 동사를, 행동을 반복해서 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먹곤 했어요. 곤 했어요입니다. 그래서 동사 곤 했다 이렇게 사용하면요. 과거에
반복해서 했던 일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자, 지금은 하지 않아요. 과거에 했어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어요. 과거에 반복해서 했어요. 그럴 때 곤하다를 씁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초콜릿을 먹고 자주 먹었어요. 자주 먹곤 했어요. 쓰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감기가 심하니까 약을 먹고 푹 쉬다 하셨어요. 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감기가 심하니까 약을 먹고 푹 쉬세요. 이렇게 말한 거죠. 쉬세요. 환자에게 푹 쉬세요 말했어요. 자, 그 말을 듣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요. 자, 7번은 간접화법을 찾는 문제예요. 자, 간접화법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그건데요. 자, 여기서는 대화의 내용을 보니까 약을 먹고 푹 쉬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쵸? 명령이죠, 명령. 쉬세요, 명령. 자, 명령 간접화법을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동사 으라고 하다 사용하죠. 그래서 답은 4번 쉬라고 하셨어요가 됩니다. 자, 간접화법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쉬냐고, 냐고하다는 의문형 간접화법이에요. 그래서 쉬다, 요 질문했어요. 그러면 쉬냐고 하다. 자, 쉰다고 하다는 평서문 간접화법이죠. 쉬어요. 평서문의 간접화법이에요. 그래서 동사 는다고 하다, 니은다고 하다 해서 쉬어요 말할 때 쉰다고 하다 말하죠. 자, 자고 하다는 동사에 자고 하다 쓰는데요. 이것은 청유, 같이 뭐뭐 해요. 또는 쉽시다, 쉴까요? 이런 거죠. 그래서 같이 쉬어요. 같이 쉽시다. 이런 경우에 간접화법 쉬자고 하다. 청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감기가 심하니까 약을 먹고 푹 쉬세요.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답은 쉬라고 하다가 되겠습니다. 8번 어제 본 영화는 어땠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배꼽이 빠지다 웃었어요. 자, 웃었어요. 얼마나 웃었어요? 배꼽이 빠질 만큼 웃었어요. 그래서 얼마나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을 정도로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얼마나 웃었어요? 배꼽이 빠질 만큼,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배꼽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것하고 비슷한 정도로 웃었다. 이런 얘기니까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빨리 가다. 자, 1번 빨리 가고네요. 2번 빨리 가야 돼요. 3번 빨리 가지 못해요. 4번 빨리 가기 때문이에요. 자,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자마자는 끝나고 바로 그 말이죠. 끝나고 바로 빨리 가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늦게 가면 안 돼요.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답은 빨리 가야 돼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극장 앞에 사람이 많은 걸 보니 저 영화가 재미있다. 자, 극장 앞에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추측을 하는 거죠. 추측. 아마 저 영화가 재미있을 거예요.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이제 추측 표현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보면 추측 표현이 있는 것이 1번이죠.
저 영화가 재미있나 봐요. 동사 나 보다, 형용사 은가 보다, 추측할 때 사용하죠. 동사 나 보다, 형용사 은가 보다는 추측 표현입니다. 그래서 극장 앞에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보니까 이유 그걸 보고 추측해요. 저 영화가 재미있나 봐요. 아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을 뻔했어요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사용하거든요. 조금만 잘못했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럴 때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교통사고가 날 뻔했어요.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뭐 조금만 잘못했으면 교통사고가 날 뻔했어요. 자, 3번에 저 영화가 재미있는 척했어요. 는 척하다는 거짓 행동을 할 때 말합니다. 친구가 음식을 만들어줬는데 사실은 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먹었어요. 음식이 맛있다, 맛있는 척했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거짓 행동을 할 때, 거짓으로 행동할 때 사용합니다. 자, 는 법이다는 동사 하는 것이 동사 형용사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는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하는 법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상황을 보고 뒤에 상황을 추측하기 때문에 저 영화가 재미있나 봐요 해서 추측의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을 한 문장으로 알맞게 연결한 것을 고르시오. 자, 11번과 12번이 한 문장으로 연결하기인데요. 자, 대기업에 지원하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자,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왜? 목적이 뭐예요? 열심히 준비해서 뭐 할 거예요? 대기업에 지원할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나타내는 기위해서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나타내는 기위해서를 써서 대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왜 열심히 준비해요? 준비하는 목적이 뭐예요? 대기업에 지원할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주말에 근무하다 평일에 쉬다 괜찮다. 자, 이 사람은 주말에 근무해요. 그리고 주말에 쉬어야 하는데 근무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대신 평일에 쉬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 근무하고 대신 평일에 쉬다. 그래서 괜찮다. 이런 의미로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3번에 주말에 근무하는 대신에 평일에 쉬니까 괜찮다로 문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동사, 형용사의 는 대신에 은 대신에를 쓰면요. 앞선 행동에 대해서 보상이나 대체를 나타낼 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동사, 는 대신에 또 형용사, 은 대신에 사용해서 앞선 행동에 대한 보상 또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바꿔요. 대체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는 대신에를 사용해서 주말에 근무하는 대신에 평일에 쉬니까 괜찮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겨서 상처를 받는 일도 생긴다. 그래서 최근 들어 대학이 불편한 사람이나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는 사람과 괄호
인맥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을 쉽게 정리하다 보면 곁에 남는 친구가 모두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1. 다시 연락하는 것을 뜻하는. 2.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3.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을 뜻하는. 4. 갈등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자, 괄호에 알맞은 문장을 찾는 건데요. 자,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은 여러분이 뭐 회사에 다니거나 어떤 집이 아닌 밖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함께 하는 일들을 사회생활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회사에 다녀요. 직장 생활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갈등은 어떤 사람과 다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반대가 되는 입장이나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충돌, 부딪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 서로 어떤 것이 맞지 않아서 부딪히고 싸우거나 다투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남편과 아내가 자주 싸워요. 그럴 때 부부 갈등이란 표현을 사용하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가 좋지 않고 어떤 것에 자꾸 부딪혀요. 그럴 때 고부 갈등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겨서 상처를 받는 일도 생긴다.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요. 상처를 받는 일도 생겨요. 그래서 최근 들어 대하기 불편한 사람이나 만나면 불편해요. 그런 사람이나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는 사람과 1년 동안 연락 안 했어요. 2년 동안 연락한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과 인맥 다이어트인데 괄호 인맥 다이어트. 어떤 인맥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한다. 증가하고 있다고 말해요. 인맥 다이어트를 소개를 하는 거죠. 이 괄호가 어떤 인맥 다이어트예요 하고 인맥 다이어트를 소개를 하는데 인맥 하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회사에서 또는 어떤 단체에서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들, 여러분과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인맥이라고 하죠. 인맥. 자,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을 쉽게 정리하다 보면, 자, 이렇게는 앞에서 말하는 인맥 다이어트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을 쉽게 정리하다 보면, 정리하다는 관계를 정리하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을 정리하다 이거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알고 지내다가 이제는 모르는 사람, 만나지 않고 연락하지 않고 이제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알고 있는 사람에서 그 사람을 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정리하다 보면 곁에 남는 친구가 모두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기서 보면 인맥 다이어트, 알고 있는 사람을 다이어트하다. 다이어트는 우리가 언제 써요? 살을 뺄 때 사용하죠. 살을 빼다, 운동을 하거나 또는 먹는 것을 조절해서 살을 빼는 것을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무엇을 뺀다는 거예요? 인맥, 아는 사람을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대신 뭘 뺀다? 아는 사람을 뺀다. 그런 얘기죠. 자, 그게 다음 단락에 다음에 보면 자, 이렇게 사람을 쉽게 정리하다 보면 하고 나왔어요. 그럼 이거랑 같은 의미를 찾으면 되겠죠. 자, 1번 다시 연락하는 것을 뜻하는 2번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3번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을 뜻하는 4번 갈등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자, 인맥 다이어트 아는 사람을 빼요, 줄여요. 또 사람을 쉽게 정리해요. 이런 표현이죠. 이것과 관련 있는 표현은 2번이 되겠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다, 뜻하다, 의미하는 인맥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자, 다시 연락하는 것을 뜻하다. 틀렸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을 뜻하다. 틀렸고, 갈등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 이것하고도 좀 관계가 없죠. 뭐예요? 인맥 다이어트, 사람을 쉽게 정리하다 보면 에서 힌트를 얻어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느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구인 광고를 보고 알 수 없는 것은, 자, 구인 광고는 사람을 모집하는, 사람을 구하는 광고예요. 그래서 직원을 뽑는 걸 말하죠. 자, 제가 구인 광고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입사원 모집 안내. 모든 사람이 일하고 싶어하는 SD전자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생산직, 모집 인원 10명, 지원 자격 고졸 운전면허증 소지자, 근무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출 서류, 이력서, 경력증명서, 지원 방법, 방문 접수, 접수 기간 6월 1일 목요일부터 6월 14일 수요일까지, 문의 02-123-1234. 자, 다음 구인 광고를 보고 알 수 없는 것은 1. 업무 내용, 2. 온라인 접수 방법, 3. 필요한 신입사원 수, 4. 제출 서류의 종류와 접수 기간. 자,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모집 분야는 생산직, 어떤 것을 만드는 거죠.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장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집 분야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걸 말하는 거죠. 자, 모집 인원 몇 명을 뽑아요? 10명. 뽑는 사람 수 몇 명을 뽑아요? 10명. 자, 지원 자격 어떤 사람이 이 신입사원 모집에 지원할 수 있어요? 고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말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운전면허증 소지자. 소지자는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 자,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자, 지원을 하려면 제출 서류 무엇을 내야 돼요?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일을 한 경험이 있으면 그걸 내는 거죠. 자, 지원 방법은 방문 접수. 방문 접수는 직접 회사에 와야 되는 거죠. 직접 회사에 가서 내는 거죠. 접수 기간 6월 1일 목요일부터 6월 14일 수요일까지. 문의, 궁금한 게 있어요. 질문하고 싶으면 02-123-1234로 전화하면 되겠네요. 자, 이 광고를 보고 알 수 없는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 업무 내용 어디에 있어요? 생산직이다. 여기 나왔죠. 자, 온라인 접수 방법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방문 접수만 나와 있어서 온라인 접수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것은 2번이 되겠네요. 2번이 틀렸고. 자, 3번 필요한 신입사원 수 몇 명이에요? 10명 나왔죠. 그래서 나왔고. 자,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이력서, 경력증명서. 그래서 제출 서류의 종류와 접수 기간. 언제예요? 접수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이것도 나와 있죠. 그래서 구인 광고를 보고 알 수 없는 것은 2번 온라인 접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접수 방법은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접수를 하는 거죠. 인터넷으로 접수할 때. 그런데 여기서는 방문 접수, 직접 가서 서류를 내야 되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 온라인 접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직장인 100명을 대상으로 국제화 시대에 갖춰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외국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대답이 56%로 가장 많았다. 직장인들은 업무 수행 시 외국어를 꼭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어 능력은 국제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다음으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기 위하여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응답이 23%로 뒤를 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해 기억, 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제화 시대에 갖춰야 할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배경 지식이라는 대답도 있었다. 이로써 직장인들은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어 능력, 세계 시민 의식, 국제사회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15번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국제화 시대와 다문화 사회, 2번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능력, 3번 국제화 시대를 위한 조기 교육, 4번 국제화 시대를 살기 위한 노력. 자, 이거는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자,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직장인 100명을 대상으로 자, 무엇을 질문했어요? 국제화 시대에 갖춰야 할 자세. 국제화 시대에 갖춰야 할 자세하면 태도를 말하는 거죠, 태도. 국제화 시대를 맞아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자세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래서 얘기한 게 뭐였어요?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로써 직장인들은 국제화 시대를 맞아서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고 세계 시민의식이 필요하고 국제사회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에 대한 제목을 찾으면 되겠죠. 자, 국제화 시대와 다문화 사회 아니고, 자,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능력. 자, 우리가 여기서 자세, 태도를 말했는데 이것의 세 가지가 외국어 능력, 세계 시민의식, 국제사회 지식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1번부터 4번까지 보면 자세나 태도라는 단어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는 단어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있어야 된다. 어떤 자세, 어떤 태도,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국제화 시대를 위한 조기교육. 조기교육은 실제 교육해야 하는 나이보다 더 빨리 교육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조기교육 얘기는 안 나왔고요. 국제화 시대를 살기 위한 노력. 이것도 조금 능력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번의 답은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윗글의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1. 외국어를 구사해야 한다. 2. 배경 지식을 공부해야 한다. 3.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야 한다. 4. 직장인에게 설문조사를 해야 한다. 자, 내용을 볼까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직장인 100명을 대상으로 국제화 시대에 갖춰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외국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대답이 53%로 가장 많았다. 이게 첫 번째. 자, 직장인들은 업무 수행 시, 업무는 회사에서 하는 일이에요. 일을 수행하다는 하다예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외국어를 꼭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어 능력은 국제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첫 번째 외국어 능력 이야기를 했고요. 입을 모았다는 모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하면 이게 두 번째예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응답이 23%로 뒤를 이었다. 두 번째는 서로 문화를 존중해요.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고 다른 나라의 문화가 있어요. 다르다.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거죠. 자, 편견은 잘못된 생각을 말하고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잘못된 생각을 말하고요. 선입견은 잘 알지 못하면서 미리 어떨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편견이나 선입견 모두 잘못된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해서 뭐뭐고 덧붙였다. 자,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서 세계 시민 교육을 해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외국어를 구사해야 된다. 이거는 첫 번째
였죠. 아니고 2번 배경 지식을 공부한다. 3번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야 한다. 자,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서 서로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3번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야 한다가 정답이죠. 4번 직장인에게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 틀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국제화 시대에 갖춰야 할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배경 지식이라는 대답도 있었다. 여기 배경 지식을 공부한다. 이건 세 번째죠, 세 번째. 그래서 이것도 오답이죠. 자, 이로써 직장인들은 국제화 시대를 맞아서 외국어 능력, 세계 시민의식, 국제사회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답은 두 번째에서 볼 수 있어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응답이 23%로 뒤를 이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세계 시민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한국 도시의 문제점으로 맞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억,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하다. 니은, 문화시설, 의료시설이 부족하다. 디귿, 집값이 크게 오르거나 주택이 부족해진다. 리을, 대기오염,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가 있다. 자, 도시의 문제점, 도시 문제로 맞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했죠. 자, 기억,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하다. 틀렸죠. 노동력이 부족한 곳은 농촌이죠, 농촌. 자, 문화시설, 의료시설이 부족하다. 이것도 농촌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은 농촌의 농촌 문제를 말하고 있고요. 자, 디귿, 집값이 크게 오르거나 주택이 부족해진다. 맞죠?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고 주택이 부족한 문제가 있죠. 자, 대기오염,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가 있다. 이것도 맞죠. 도시에 사람이 많이 살면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주택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교통 문제 이 세 가지가 도시의 문제죠.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이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한국의 가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모와 미혼 자녀가 같이 사는 것을 핵가족이라고 한다. 2.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이 늘고 있다. 3. 과거에는 결혼한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4. 1인 가구가 늘고 있으며 최근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 한국의 가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부모와 미혼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미혼. 부모와 미혼 자녀가 같이 사는 것을 핵가족이라고 한다. 맞죠? 그래서 한국의 많은 가족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핵가족이요. 자, 이번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이 늘고 있다. 이게 틀렸죠. 예전에는 농사만 지었는데요. 산업화, 2차 산업, 3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청년들이 도시에 모여서 뭐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부모님은 농촌에 사시고 자녀들은 도시에 와서 따로 살게 돼요. 따로 살게 되었죠. 그래서 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이 늘고 있다는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과거에는 결혼한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거에는 결혼한 자녀가 그것도 장남, 첫째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와 또 손자, 손녀까지 3대가 함께 살았는데요. 이런 가족의 형태를 확대 가족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많았죠. 자, 4번 1인 가구가 늘고 있으며 최근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최근 결혼 연령, 결혼하는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18번에 옳지 않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한국에서 태극기를 달아야 하는 국경일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설날,
니은 어버이날, 디귿 광복절, 리을 제헌절, 미음 한글날, 비읍 성탄절. 자, 한번 찾아볼까요? 설날 아니죠? 음력 1월 1일인데요. 한국의 명절이지만 태극기를 달지는 않습니다. 자, 어버이날 5월 8일이죠.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인데요. 이날도 태극기를 달지 않습니다. 자, 광복절 태극기를 달죠. 8월 15일로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리을 제헌절 이것도 태극기를 다는 날입니다. 7월 17일로 한국 최초로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 1948년 7월 17일이에요. 그래서 헌법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헌법을 제정했어요. 그걸 기념하는 날이죠. 자, 한글날도 태극기를 달아야 되겠죠? 10월 9일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어요. 그걸 기념해서 한글날로 축하하고 있습니다. 자, 비읍 성탄절, 예수님 생일인데요. 이날 태극기를 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달아야 하는 국경일, 국가경축일은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디귿, 리을, 미음 4번이 되겠네요. 20번 한국의 보육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유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보육기관이다. 2번 만 7세 이상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원한다. 3번 취학 전 자녀를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4번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한다. 자, 보육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맞는 것. 자, 1번 유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보육기관이다.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정한 곳이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고요.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합니다. 자, 만 7세 이상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원한다.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만 7세가 안 되는 아이들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취학 전 자녀를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틀렸죠. 양육수당이 있어서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양육하는 경우에 양육수당을 지원하죠. 4번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한다. 답은 4번이 맞죠.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만 5세. 유치원은 5살이 가잖아요. 그러면 만 2살을 빼야 돼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죠.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초, 중, 등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에서는 만 7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2. 각 학년은 2학기로 운영되며 1학기는 3월에 시작된다. 3. 중학교 3년 과정 중에서 1년은 자유학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4. 한국에서의 의무교육기간은 9년으로 꼭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초, 중, 등 교육기관, 초등 교육기관은 초등학교고요. 한국의 중등 교육기관 하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21번의 문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에 대한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만 7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이것이 틀렸습니다. 만 7세가 아니라 만 6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책에 나오는 교육 파트에서는요. 만 나이가 나오면 실제 한국 나이에서
한국 나이에서 마이너스 2, 2살을 빼야 교육에서 말하는 만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만 7세라고 하면 9세를 말하는 거예요. 만 7세라고 말하면 이거는 더하기 2 하면요. 몇 살이에요? 9세. 9살, 9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9살이 아니고 우리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나이는 8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만 6세인 거죠. 만 6세에다가 플러스 2 하면 8살이 되니까요. 한국에서는 7세, 만 7세가 아니고 만 6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고요. 자, 각 학년은 2학기로 운영되며 1년은 2학기로 운영되고 한국에서 1학기는 3월에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9월에 시작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3월에 시작합니다. 자, 3번 중학교 3년 과정 중에서 1년은 자유학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네, 자유학년제로 운영되면서 1년 동안 중간시험이나 기말시험이 없고 여러 가지 체험, 또 토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유롭게 1년을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걸 자유학년제라고 합니다. 자, 4번 한국에서는 의무교육기관은 9년으로 꼭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은 꼭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9년이 의무교육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조사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과태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22번. 보기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중도 입국 청소년과 외국인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자, 1번. 이 과정을 신청하여 이수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2번. 이주 배경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3번. 이주민들의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4번.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외국인만 신청할 수 있다. 자, 22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3번입니다. 자, 한 가지 프로그램만 설명하는 답은 안 되고요.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 세 가지가 모두 공통으로 해당되는 내용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1번 이 과정을 신청하여 이수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적을 취득할 때 혜택이 있죠. 이 과정을 신청해서 이수하면 꼭 국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적을 신청해서 국적을 취득할 때 플러스 점수,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만 해당이 되고요. 자, 이주 배경 청소년의 자립은 스스로 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이것은 요 중도 입국 청소년과 외국인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 가지가 모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3번 이주민들의 적응과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응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있는 외국인만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23번. 보기에 해당하는 한국의 명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한 해를 시작하는 날로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이다. 집집마다 가래떡을 납작하게 썰어서 끓인 음식을 먹는다. 자, 1번. 이날에는 대체로 아이들에게 설빔을 입힌다. 2번. 집안의 어른들께 큰 절을 올리고 덕담을 나눈다. 3번. 일반적으로 이날 전에 미리 조상의 묘지를 벌초한다. 4번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함께 모여 윷놀이를 즐긴다. 자, 보기에서 말하는 한국의 명절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자,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다. 그럼 1월 1일, 음력 1월 1일 뭐예요? 네, 설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날로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이다. 자, 이날 집집마다 가래떡을 납작하게 썰어서 끓인 음식을 먹는다.
자, 가래떡을 납작하게 썰어서 끓인 음식, 이거 뭐예요? 떡국이죠, 떡국. 자, 떡국을 먹는 날, 한 해를 시작하는 날, 언제예요? 네, 맞습니다. 설날입니다. 그러면 설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자, 1번. 이날에는 대체로 아이들에게 설빔을 입힌다. 설빔은 새 옷을 말합니다. 자, 설날이 되기 전에 부모님이 예쁜 옷을 사서 선물해 주죠. 맞습니다. 자, 집안의 어른들께 큰 절을 올리고, 자, 세배를 해요. 큰 절을 올리고, 세배를 하고, 덕담을 나눈다.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맞죠? 자, 3번. 일반적으로 이날 전에 미리 조상의 묘지를 벌초한다. 맞나요? 네, 아닙니다. 자, 벌초는 언제 해요? 추석 때 합니다. 추석 전에. 네, 조상의 묘지가 있죠. 조상의 묘지가 있는데요. 네, 조상님을 예전에는 매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조상의 묘지에 봄, 여름, 가을, 추석은 가을에 있잖아요. 그래서 봄부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풀이 잔뜩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묘지가 깨끗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추석 때 이 묘지에 가서 조상님께 이제 차례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그 묘지에 추석 때 가기 전에, 그러니까 추석 한 주, 두 주 전에 어, 미리 가서 그 묘지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묘지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추석 때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리 가서 깨끗이 청소를 하고 추석 때는 가서 이제 차례를 지내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은 설날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추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4번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윷놀이를 즐긴다. 자, 명절에 하는 놀이, 특히 설날에 하는 놀이로 윷놀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3번에 옳지 않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한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냉방장치인 온돌과 난방장치인 대청마루를 가지고 있다. 2.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동쪽으로 바라보고 지은 집을 선호했다. 3. 집 뒤에 산이 있고 집 앞에 강이 있는 집을 좋은 집이라고 생각했다. 4. 지붕의 재료에 따라 양반이 살던 초가집과 서민이 살던 기와집이 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전통집, 한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는데요. 자, 1번 냉방장치인 온돌. 온돌은 방을 따뜻하게 해요. 냉방장치가 아니고 난방장치죠. 난방장치인 온돌과 자, 대청마루는 여름에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청마루가 난방장치가 아니고 냉방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냉방장치인 온돌이 아니고 난방장치인 온돌과 그리고 냉방장치인 대청마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자,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동쪽으로 바라보고 지은 집을 선호했다. 동쪽 아니고요. 남쪽 집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남쪽, 남향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자, 3번 집 뒤에 산이 있고 집 앞에 강이 있는 집을 좋은 집이라고 생각했다. 이 답은 3번이 맞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뒤에 산이 있고 그리고 앞에 강이 흘러요. 물이 흘러서 집 뒤에서 나무를 해다가 이제 불을 뗐어요. 온돌에다가 불을 떼고요. 앞에 물을 길어다가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그렇게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는 이런 장소에 집을 지었는데 이런 집을 좋은 집, 또 이런 자리를 좋은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명당이라고 나오거든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치를 명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4번 지붕의 재료에 따라서 양반이 살았어요. 초가집이 아니고 기와집입니다. 양반이 살았어요. 기와집. 자, 서민이 살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살았어요. 초가집이죠.
두 가지가 바뀌어서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4번의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여가 활동인 휴식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낮잠, 2번 쇼핑, 3번 산책, 4번 TV 시청. 네, 여러분 책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바뀐 책에 여가 활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여가 활동이 휴식 활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고 바쁘게 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있으면 쉽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휴식 활동이라고 하면 쉬다라는 뜻이잖아요. 휴식이 쉬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낮잠을 자거나 1번 낮잠 맞죠. 그리고 산책을 가요. 이것도 쉬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찜질방에 가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쇼핑은 취미 오락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활동인 거죠. 취미 오락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물건을 사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보기에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자, 괄호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국민, 2번 판사, 3번 대통령, 4번 국회의원. 자, 대한민국의 주권, 주인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의 권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대통령 아닙니다. 누구예요? 국민이죠, 국민.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인의 권리,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 모든 힘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27번. 다음 중 입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국의 입법부를 법원이라고 부른다. 2. 국군을 지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3. 법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칠 수 없다. 4.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한다. 자, 입법부 하면요. 국회를 말하는 거죠. 한국의 국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법부에 대한 설명,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 한국의 입법부를 법원이라고 부른다. 그렇지 않죠. 입법부는 국회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사법부라고 하죠. 자, 2번. 국군을 지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자, 국군을 지휘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대통령의 권한이고요. 입법부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자, 3번. 법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칠 수 없다. 3번도 틀렸습니다. 자, 법을 만들어요. 그럴 수 있죠. 입법을 하고요. 그 다음 법이 과거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현대 시대와 맞지 않는 경우에 법의 일부분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칠 수 없다가 틀렸고요. 개정을 하죠. 개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법은 현대 시대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법, 개정, 폐지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한다. 국정감사는 이제 보통 10월, 11월, 9월 이때쯤 이루어지는데요. 이 국정감사는 행정부에서 1년 동안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을 이제 국회에서 그 행정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입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국회가 하는 일은요. 가장 큰 것은 법을 만드는 일이죠. 그래서 법을 만들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법이 뭔가 현대 시대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고쳐요. 개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잘못된 법은 폐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법을 고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정부에서 예산안을 만들어요. 1년 동안 어디에 돈을 얼마나 쓸지를 정하는 걸 예산안이라고 하는데요. 국회에서 이 예산안을 보고 예산안을 검토를 해요. 어느 곳에 너무 돈이 많다,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 하면 재정을 줄이고 또 어떤 분야에 필요한 것보다 재정이 너무 적다 그러면 재정을 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예산안을 확정하는 일을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부가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걸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입법부가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한국의 일자리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보기 볼까요? 기억,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실업률이 높은 편이다. 니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디귿, 선진국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낮다. 리을,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가 선진국보다 잘 되어 있다. 자, 한국의 일자리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세요 했어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기억,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실업률이 높은 편이다 말했는데요. 자, 실업률 하면요. 일할 수 있는 인구 가운데서 실업자, 직장을 가지지 못한 사람,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직장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이 높을수록 좋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기억,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실업률이 높은 편이다 말했는데요.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편이다고요. 틀렸어요. 자, 니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를 보면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자, 비정규직 노동자 하면요, 정규직의 반대인데요. 정규직이 아니다 그런 뜻인데요. 정규직이라고 하면 보통 회사에 취직했을 때 60세 정도까지 정년이 보장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 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똑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 노동자들은 대우가 좋고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직이라던가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일하기로 약속을 하고 취업을 한 경우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 제도라던가 대우가 더 훨씬 열악한 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디귿, 선진국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낮다. 이것은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결혼한 후에 직장 생활을 할 의사가 없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보다는 여성이 이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리을,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가 선진국보다 잘 되어 있다. 그렇지는 않죠. 한국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이제 구축해 가고 있지만 아직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9번.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면서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첫 번째 사례로 꼽히는 나라는 1번 한국, 2번 미국, 3번 중국, 4번 베트남. 자,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다. 자, 개발원조위원회는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안에 들어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DA
C라고 말했는데요. OECD 안에 있는 위원회인데요. 여기에 가입한 회원국이면서 자,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 원조하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은 거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금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다.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뀐 첫 번째 사례로 꼽히는 나라. 외국에서 도움을 받다가 이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어디일까요? 네, 1번의 한국이 맞습니다. 자, 한국이 과거에는 이제 6.25 전쟁을 겪으면서 경제가 무너지고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다가 한강의 기적, 50여 년 만에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OECD에도 가입하게 되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2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의 기본적인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기준이 되는 것은 1. 민법, 2. 형법, 3. 국제법, 4. 근로기준법. 몇 번일까요? 네, 답은 3번의 국제법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의 기본적인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기준을 말하는데요. 국제법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외국인도 국적에 상관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 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인권이 보장이 되는데요. 이것은 그 한국 사람과 달리 국제법에 따라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31번. 보기에 가나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보기 돈을 빌려줄 때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가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빌린 돈을 갚을 때에는 돈을 갚은 내용을 증명해주는 나를 받아야 한다. 가나 나에는 돈을 거래한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원금과 이자, 거래한 날짜, 서명 등을 기록해야 된다. 자,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고 이럴 때 돈이 오갈 때는 여러분 말로도 계약을 할 수가 있지만 말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때 증명하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받고 있죠. 자, 돈을 빌려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무엇을 받는 것이 좋다. 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증명하는 거예요. 뭐죠? 차용증이죠. 차용증. 그래서 1번, 3번 차용증이고요. 자, 또한 빌린 돈을 갚을 때에는 돈을 갚은 내용을 증명해주는 자, 돈을 갚았습니다. 증명해요. 돈을 받았습니다. 하고 써주죠. 그걸 뭐라고 해요?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영수증. 그래서 나에는 영수증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차용증이나 영수증에는 돈을 거래한 사람의 이름, 누가 누구에게, 주소, 연락처, 원금, 얼마를 빌려줬어요. 그리고 그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얼마를 줄 거예요. 거래한 날짜와 서명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확정일자는 여러분 이사를 할 때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사를 들어갔어요. 이사한 날 계약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이사해서 들어왔다는 걸 증명하는 날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동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나중에 뭐 집주인이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그럴 때 나의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일자도 우리 책에 나오니까 여러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2번 고려의 왕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궁예와 함께 나라의 이름을 고려로 바꾸었다. 2.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고려라고 지었다. 3. 후백제의 항복을 받은 뒤 신라를 공격하여 통일하였다. 4.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세금을 10% 이상 거두지 못하게 했다. 자, 1번부터 살펴볼게요. 궁예와 함께 나라의 이름을 고려로 바꾸었다? 그렇지 않죠. 원래 왕건은 궁예의 신하였어요.
그런데 궁예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이름을 고려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궁예와 함께 아니고 궁예를 몰아낸 후에 이제 왕건이 이름을 고려라고 바꾸었죠. 후 고구려였었는데 고려라고 바꾸었습니다. 자, 2번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고려라고 지었다. 고조선이 아니고요. 고구려죠.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려를 빼고 고려라고 지었습니다. 자, 3번 후백제의 항복을 받은 뒤 신라를 공격하여 통일하였다.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아니고요. 신라의 항복을 받은 후 후백제를 공격하여 순서가 바뀌었네요. 후백제를 공격하여 통일을 하였다가 맞습니다. 자, 왕건은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세금을 10% 이상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답은 4번이 맞습니다. 뭐 전쟁과 여러 가지로 백성들의 생활이 이제 힘들어졌는데요. 과거에는 10% 이상 세금을 거두었었나 봐요. 근데 왕건은 세금을 거둘 때 10% 이상은 거두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보기의 내용 중 세종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역,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니은, 거북선을 만들어 일본군을 막았다. 디귿, 나라를 다스리는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리을,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하였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세종대왕 하면 조선의 왕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왕이다 생각하는 왕입니다. 자, 세종대왕의 업적 중에 중요한 게 한글, 훈민정음을 만든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니은, 거북선을 만들어 일본군을 막았다. 이건 세종대왕의 업적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죠. 자,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조선을 침략했어요. 1592년에 일어난 큰 전쟁인데요. 이 임진왜란 때 바다에서 일본의 군대를 막아서 큰 승리를 이끌었던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일본군을 막았죠. 근데 이것은 세종대왕에 대한 설명은 아니죠. 자, 디귿, 나라를 다스리는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이것도 세종대왕의 업적이 아니고요. 9번째 왕이었던 성종의 업적입니다. 자, 리을,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하였다. 리을이 맞습니다. 세종대왕은 이제 농사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과학기구를 만들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비가 오는 양을 재어 측우기, 그다음 뭐 하늘의 별이나 달의 어떤 이런 움직임 같은 걸 관찰할 수 있는 혼천이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시계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시계인 앙부일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물시계인 자경루도 만들었죠.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되게 관심이 많았던 왕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리을이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보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부석사, 석굴암과 불국사, 도산서원과 하회마을. 자, 1번. 이 지역에 위치한 창녕 우포늪은 국내 최대의 자연 늪지이다. 2번. 이 지역은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를 포함하고 있다. 3번. 이 지역은 한국의 중앙부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눈이 많이 온다. 4번. 이 지역에는 이순신 장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한산대첩 축제가 있다. 자, 지리 문제인데요. 자, 보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부석사. 부석사는 경북 영주에 있습니다. 자, 석굴암과 불국사는 경상북도 경주에 있죠.
그리고 도산서원과 하회마을도 경북 안동에 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보면 모두 경상도에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보시면 경상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이 지역에 위치한 창녕 우포늪은, 자, 창녕 우포늪은 경상 지역에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자연 늪지이다. 맞죠? 자, 이 지역에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를 포함한다. 대구, 울산, 부산은 경상도에 있는 광역시예요. 맞죠? 자, 이 지역은 한국의 중앙부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눈이 많이 온다. 자, 제가 지도를 잘 못 그리는데, 자, 중앙부, 동쪽. 자, 이 지역이면 경상 지역이 아니고 어디예요? 강원 지역이죠. 강원 지역.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은 강원 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이 지역에는 이순신 장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한산대첩 축제가 있다. 예, 한산대첩 축제는 경상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이죠. 이 축제뿐만 아니라 진해 군항제,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대구 치맥 페스티벌, 영덕 대게 축제, 부산 국제 영화제 등 다양한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4번에 경상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보기에 가나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보기 가라고 불리던 작은 항구에서 시작한 인천은 한국의 주요한 항구 도시로서 무역, 해외 여러 나라와의 교류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가장 큰 공항인 나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공항으로 인정받고 있다. 1, 2, 3, 4번에 보면 가는 석유포인지 제물포인지, 나는 김포국제공항인지 인천국제공항인지 묻고 있는 질문인데요. 자, 가 보시면요. 가라고 불리던 작은 항구에서 인천이라는 항구가 되었어요. 자, 인천의 옛날 이름은 뭐예요? 제물포가 맞습니다. 제물포. 그래서 2번이나 4번 중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제물포라고 불리던 작은 항구에서 시작한 인천. 여기 보면 또한 한국에서 가장 큰 공항인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국에서 가장 큰 공항은 김포국제공항이에요? 인천국제공항이에요? 인천국제공항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물포 인천국제공항. 그래서 제물포라고 불리던 작은 항구에서 시작한 인천은 한국의 주요한 항구 도시로서 무역, 해외 여러 나라와의 교류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가장 큰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공항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36번 충청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양팔경은 충청북도 단양의 8곳의 명승지를 가리킨다. 2.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은 과학과 예술문화가 공존하는 축제이다. 3. 보령 머드 축제는 진흙을 이용해 여러 가지 놀이를 즐기는 축제이다. 4. 백제문화제는 청주와 충주에서 매년 개최되는 역사문화 축제이다. 자, 충청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자, 1번 단양팔경, 충청북도 단양의 8곳의 명승지, 단양에 8개의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자, 이번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은 과학과 예술문화가 공존하는 축제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대전 하면요. 과학 기억하셔야 돼요. 과학. 대전은 과학. 키워드가 과학입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페스티벌 축제 이름도 보면 사이언스, 과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과학이 중요하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번 보령 머드 축제는 진흙을 이용해서 머드가 진흙이잖아요. 진흙을 이용해 여러 가지 놀이를 즐기는 축제이다. 네,
머드 축제에 가면 뭐 머드 씨름 대회도 있고 머드 미끄럼틀 타기도 있고 여러 가지 놀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 4번 백제문화제는 청주와 충주에서 매년 개최되는 역사 문화 축제이다. 자, 청주와 충주가 아니고요. 여러분 백제하면 백제의 도읍지가 부여하고 공주였어요. 그래서 자, 어디를 중심으로 부여와 공주를 중심으로 여기에서 개최되는 역사 문화 축제죠. 그래서 충주, 청주가 틀렸고요. 부여, 공주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1회 영주용 종합평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